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과거 대학에 다닐 무렵 사정이 있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목수 견습생으로 일하던 동생과 함께 자취를 한 적이 있다. 옆집에는 80 가까운 나이인데도 정정한 할머니가 살고 계셨다. 할머니는 이사를 오자마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친구도 만들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나와 동생도 그 할머니에게 잡혀서 이야기한 적이 몇 번 있었다. 자기 남편이 옛날에 목수였고 지금 혼자 살 수 있는 건 교사 출신이라 연금이 나오기 때문이며 손주가 올해부터 대학교에 다닌다는 별 흥미도 없는 이야기를 끝없이 늘어놓는 분이었다. 당시 살던 집은 방이 2개였고 나와 동생은 방을 따로 썼다. 그리고 내 방은 옆집 할머니 방과 벽 하나를 두고 맞닿아 있었다. 어느 날 자려고 누웠는데 옆방에서 즐거운 듯 웃는 젊은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학생인 손주가 있다고 들어서 혹시 놀러 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에도 손주는 자주 놀러 오는 건지 옆방에서 즐거운 듯한 웃음소리는 종종 들려왔다. 그 당시 나는 온라인 게임에 푹 빠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새벽 4시가 되도록 게임을 하다 자는 적도 많았다. 그날 역시 그렇게 게임을 하다 새벽 4시 반쯤에야 손을 놓게 되었다. 그렇게 막 자려는 찰나 옆방에서 또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손주가 와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한 순간 이번에는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슬픈 듯 안타까운 듯한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직후 또 웃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곧이어 방울이 울리고 다시 할머니의 가냘픈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여보. 그 후에는 다시 웃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할머니의 목소리도 심상치 않았을 뿐더러 그저 여자 웃음소리라고만 생각했던 그 목소리는 할머니를 비웃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노인 학대였다. 손주가 유산을 목적으로 할머니를 학대하는 건 아닐까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지만 답을 내릴 수는 없었다. 그러는 사이 새벽 5시에 출근하는 동생이 일어났기에 나도 부엌으로 가 금방 들려온 소리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러고 보니 옆집 할머니 못 본 지 좀 된 것 같은데? 확실히 얼마 전까지는 집 앞에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반찬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며 나눠주시고 오래도록 이야기를 하곤 하셨는데 최근 한 달 들어 그런 일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어쩐지 불안한 생각이 들어 나는 부모님이 보내주신 반찬을 좀 나눠 담아 옆집에 가보기로 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할머니가 나왔다. 오랜만에 본 할머니는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하고 무척 여위어 있었다. 기운도 하나도 없어 보였으며 난 가져간 반찬을 건넸다. 고마워라. 할머니는 고맙다는 말을 중얼거리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후에도 신경이 쓰여 나는 계속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종종 들려오는 큰 웃음소리와 이른 아침에만 들려오는 여보, 슬픈 목소리 외에는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딱 한 번 동생도 새벽까지 깨어있다 같이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그 웃음소리를 듣자마자 동생은 얼굴이 새파래져 벌벌 떠는 것이었다. 얼마 후 할머니의 방이 소란스러웠다. 잠시 후 할머니의 딸이라는 여자와 그 남편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어머니랑 연락이 닿지를 않아요. 방 안에도 안 계시고. 옆집 분이시니까 혹시나 해서 그런데 아시는 게 없으신가요? 당연히 나는 아는 게 전혀 없었다. 저도 짐작할 만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난 동네 여기저기를 찾아봤다. 아무리 찾아도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다. 그 사이 잠시 할머니네 집을 들여다봤다. 이전에 봤을 때와는 달리 방 안은 무척 황폐해져 있었다. 딸의 말에 따르면 얼마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있어봤자 딱히 도움도 못 되는 입장이라 그냥 돌아올 뿐이었고 몇 시간 후 1km 정도 떨어진 대형마트 앞에서 맨발로 걷고 있던 할머니가 발견되었다. 우리 집에는 수색을 도와줘서 고맙다며 딸이 답례품을 보내왔다. 나는 손주가 학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말하지 않았고 그 후 할머니는 그 집을 떠났다. 그때 처음 대학생이라는 손주를 보았다. 아무리 봐도 웃을 것 같지는 않을 뿐더러 대학도 저 멀리에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동생과 밥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 치매 증상 중 하나인 걸까? 무슨 정신질환 같은 것 때문에 인격이 둘로 나뉘기라도 했던 건지 뭔지. 그러자 동생은 의아하다는 얼굴을 하고 내게 되물었다. 형은 정말 웃음소리밖에 못 들었어? 웃는 소리밖에 안 들렸는데? 아니, 웃은 다음 똑같은 여자가 낮고 작은 목소리로 죽어 라고 말했었어. 동생은 어두운 얼굴로 말했다. 때는 2005년도였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난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어. 요즘은 아르바이트를 알선해주는 여러 사이트들이 넘쳐나지만 그때는 그냥 주변 사람에게 물어물어 찾거나 인력 사무소에 가서 막일을 하는 수준이었어. 그래서 고액 단기 알바라고 한다면 대부분 시체 닦기나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 즉 마루타 혹은 동태잡이라고 철도에서 자살한 사람들의 시신을 처리하는 것들이 고액 알바랍시고 소문을 타고 돌아다녔어. 사실을 말하자면 시체 닦기라든가 동태잡이 같은 알바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어. 구하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로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길 일들은 아니었고 그 당시 딱히 먹고 살기 편한 시절도 아니었거든. 월드컵도 넘기고 한창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시절이라고는 하지만 서민들의 실상은 결코 그렇지 않았지. 그로 인해서
당시에는 의외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 때문에 시체 닦기니 동태잡이 같은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던 거지. 나 역시도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등록금이라도 좀 벌어보고자 아르바이트를 결심했는데 최소한 3달 정도 빡세게 일한 다음 2학기쯤 휴학하고 군대에 입대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군대 가기 전 여름방학에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빡세게 돈 벌 생각을 했었어. 더군다나 대학 등록금도 매우 가파르게 상승했기에 부모님에게 눈치가 보이는 것도 좀 있었지. 하여간 그런 와중에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 자신이 알바 자리를 하나 구했는데 매우 고액 알바라고 했었지. 최저 시급도 지금의 절반도 안 되던 시절이었는데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일이었어. 무슨 일인데? 일당 10만 원. 약 3일 정도 일을 하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는 한 번에 벌 수 있고 딱히 기술도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게 아닌가 싶어 궁금했었어. 그러니까 청소 일인데 요약하자면 집을 청소해주는 일이었어. 하지만 사람이 죽은 집을 청소하는 일이었지. 물론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대부분 자살하거나 노인 혼자 살다가 죽어서 집 전체를 뜯어내 새로 시공하는 일이었으니까 말이야. 그나마 겨울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는데 방이 냉랭하기 때문에 여름처럼 파리가 알을 까서 구더기가 기어나오는 꼴 같은 건 없을 거라고 했거든.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온갖 오물이 나와서 바닥을 오염시키는 데다 그 누구도 사람이 죽은 집에 집기를 사용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예 내부의 가구들을 전부 뜯어내고 벽지부터 바닥까지 새로 하는 일이었어. 오케이. 언제부터야? 20살 초반에는 무슨 일이든 짧고 돈만 많이 주면 혹하는 게 대부분이라 나 역시도 아무 생각 없이 친구를 따라가게 된 거지. 좀 더 생각을 해봤어야 하는 건데 말이야. 그렇게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주택가였어. 좁은 도로 옆으로 낡은 빌라들이 가득 들어찬 곳이었어. 이런 일을 할 때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얘기는 불문율이었지. 그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려 하지 않고 물어보면 되려 화를 냈었어. 그런 주의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난 그저 묵묵히 벽지를 뜯어내고 장판을 드러냈어. 친구는 전날 술이 떡이 되게 마셔서 오지 못했고 나 혼자 오게 되었는데 그 덕인지 더더욱 서먹했어. 나보다 나이 많은 형이 그나마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면 그날 하루 종일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예, 밖에 없었을 거야. 물론 그런 말 몇 마디도 별로 많지 않아서 정말 입 닫고 일만 했었어. 하지만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엄습했어. 15평? 17평 정도 되는 작은 빌라였는데 정말 오래된 건물인지 천장도 낮고 화장실의 타일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 그런데다가 바닥의 장판들은 어째서인지 딱 보기에도 새카맣게 얼룩이 져 있었는데 잘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핏자국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 그 자국들이 방 여기저기 잔뜩 묻어 있었고 안방은 매우 넓게 퍼진 모습. 거실은 여기저기 흩뿌려진 모습이었어. 이 집의 방은 2개였으며 하나는 안방, 하나는 아이들 방인데 아이들 방에는 작은 2층 침대가 있었어. 거기엔 피는 묻어 있지 않았지. 어차피 버리는 가구들이었기에
빠루나 해머를 들고 박살을 냈어. 이런 시끄러운 공사를 하면 주변에서 항의가 들어올 텐데 주변 사람들은 그저 구경 나와서 잡담을 늘어놓을 뿐이었고 큼직큼직하게 박살낸 물건들을 계단을 통해 들고 내려와 화물 트럭 위에 싣고 있는데 구경 나온 아줌마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 어휴, 애들은 뭔 죄래. 그러니까 민승이 아빠가 하여간 못돼 먹은 양반이라니까. 딱 봐도 알잖아요. 난 쓰레기를 던져놓고 땀을 식히는 척하며 담배 하나 물고 서서 아주머니들 말에 귀를 기울였어. 무슨 일인데요? 에고, 지은이 엄마는 잘 모르지? 저 집에 요약하자면 중소기업 사장이었던 아저씨가 외환위기로 부도를 맞고 이곳에 들어왔다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별로 대단할 것 없는 얘기였어. 나름 열심히 살면서 빚을 갚아나갔는데 막내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라는 사람이 결국 생활고를 못 이겼는지 잠자는 아내를 장도리로 내리쳐 살해하고 아이들은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 본인도 농약을 먹고 죽었다는 얘기였어. 그 당시에 이런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던 시기라 그냥 그럴 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애가 무슨 잘못이야. 아줌마들 얘기를 듣고 기분만 잡쳐 다시 작업하는 곳으로 올라갔는데 아까보다 더 오싹한 기분이 들었어. 그렇게 한참 일을 하고 저녁 9시에 일이 끝났어. 일 끝나고 아저씨들이랑 형은 술 한잔 한다는데 난 너무 피곤해서 먼저 가겠다고 하고 그 빌라 앞에서 헤어졌어. 그렇게 동네를 벗어나서 버스를 타려고 반대쪽으로 가게 됐어. 흉흉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런가 정말 인적이 없었어. 뭐랄까, 마치 게임 사일런트 힐의 도시처럼 적막하고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어.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뒤를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어. 근데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게 됐어. 뒤를 딱 돌아봤는데 누군가 후다닥 숨는 게 보였어. 아니, 보인 건지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 진짜 갑자기 등줄기를 타고 찌르르한 기운이 확 올라오는 거야. 결국은 그렇게 골목을 벗어났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도 계속 뒤가 근질거렸어. 내 뒤에는 분명 사람이 타고 있는데 사람 말고 다른 게 있는 것 같은 정말 멋 같은 기분이 들었어. 그때 느꼈지. 내일부턴 일 안 가야겠다고 말이야. 어차피 일당은 당일 나한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었고 소개비를 떼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좀 미안하더라도 일 못 나간다고 연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게 근처 지하철역에 도착하고 차에서 내리는데 이 빌어먹을 눈이 제멋대로 아까 내가 앉아있던 쪽을 바라보게 된 거야. 그리고 거기서부터 악몽의 시작이었지. 맨 뒷좌석에 애엄마로 보이는 여자랑 애들 둘이 앉아있었는데 어디 상처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신 같은 모습도 아니었는데 절대 사람 같지 않은 느낌이 확 드는 거야. 그 다음부터 진짜 집까지 정신없이 뛰어서 들어온 것 같아. 우리 집도 잘 사는 편이 아니라서 큰 길 옆에 작은 골목을 하나 지나야 했는데 거기 지나면서도 헛것을 몇 번이나 본 것 같았어. 우리 집도 빌라인데 손을 떨면서 집 문을 여는데 왜 그렇게 문이 안 열리던지.
미친 듯이 열쇠 구멍에 안 들어가는 열쇠를 억지로 집어넣으면서 결국 간신히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집에 아무도 없었어. 아버지는 원래 출장이 많아서 잘 안 계시지만 어머니는 늘 집에 계시는 편인데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외가에 내려가신다고 쪽지를 올려놓고 안 계셨던 거지. 난 그거 보자마자 바로 집안에 불 다 켜고 내 방에 들어가서 침대 구석에 몸을 딱 붙인 채로 문만 쳐다보고 있었어. 그런데 그 순간 방문이 정말 소름 돋게 끼익 하면서 열리는 거야. 내가 긴장하면 손톱으로 손가락을 긁는 버릇이 있는데 진짜 미친듯이 긁었던 것 같아. 너무 무서워서 다시 거실로 후다닥 뛰어간 다음에 TV를 켜놓고 볼륨을 올린 다음 내 방으로 들어와서 컴퓨터를 켜고 다운받아 놨던 애니메이션을 켜놨어. 애니를 보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적막감이 너무 싫었던 거지. 어차피 내일 일도 없고 해서 잠도 안 자고 그날 밤을 버틸 생각으로 침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방문만 바라봤어. 문을 다시 닫을까도 했지만 문을 닫으면 또 열릴까 싶어서 아예 활짝 열어놨어.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우리 집에 창고로 사용하는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뭔가 덜그럭하면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 거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 고민하다가 칼 하나를 꺼내서 나갔어. 그 당시에 군용 나이프를 모으는 취미가 있어서 내 방에 칼이 몇 자루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흉측하고 커다란 서바이벌 라이프를 꺼내서 손에 꽉 쥔 채 창고방으로 갔어. 창고방은 불도 안 켜놨고 문도 닫은 상태였는데 오금이 저린다고 해야 하나? 여튼 굉장한 긴장감이 들었어. 난 문을 살짝 열고 발로 확 밀면서 문에서 떨어졌어. 다행히 창고 안에는 별거 없었지. 난 한숨을 내쉬면서 내 방으로 돌아갔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리만치 너무 조용한 거야. 내 방에 돌아가고 생각해보니 이상한 거지. 난 분명 거실에 TV도 켜놨고 컴퓨터에 애니메이션도 틀어놨는데 이상하게 조용한 거야. 그렇게 내 방에 들어가 놓고 다시 침대로 올라가지도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어. 그때 분명 집안인데 스산한 바람 같은 게 귓가를 스치는 거야. 그리고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지. 알 수 없는 말. 그 순간 정말 움직일 수 없었지. 한참을 그 목소리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선 그 자세에서 계속 그 목소리만 듣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 진짜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난 슬금슬금 다리 쪽을 내려다보는데 어린 남자애가 마치 수영장에 떠있는 것처럼 우리 집 바닥에 반쯤 잠겨서 날 쳐다보고 있었어.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 날 보면서 씩 웃는 거야. 근데 그 입술이 귀 밑까지 쫙 찢어지는 거 보고 바로 냅다 뛰어서 집 밖으로 나갔지. 신발도 없이 위도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집 밖으로 뛰어 큰 길로 미친 듯이 나갔어. 그리고는 술집을 찾아 들어가서 밤새도록
거기서 술을 마셨어. 그 이후로는 다시 나타나지는 않았어. 가끔 그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면서 뒤에 뭔가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해. 고액을 준다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알바는 가려가면서 했으면 좋겠어. 내 목숨을 구해준 학생. 지금으로부터 20년 정도 된 일이야. 그 당시에 난 경북 구미에 살고 있었고,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는 와이프는 전남 완도에 살고 있었지.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는 PC통신이었던 천리안의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었어. 나는 그때 당시 차를 가지고 있었기에 항상 주말마다 구미에서 완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일과였으며, 내가 아는 완도로 가는 길은 한 가지뿐이었어. 88 고속도로를 타고 광주, 나주, 해남을 거쳐 남창까지 가면 완도가 나오게 돼. 지금은 길이 새로 닦여 많이 좋아졌지만 당시만 해도 나주만 벗어나면 완도까지는 차 2대가 겨우 비껴갈 수 있는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었지. 멀리 비치는 인가의 불빛들 뿐 가로등도 없었고 수도 없이 지나야 하는 야트막한 언덕길에서는 왠지 으스스한 느낌마저 드는 그런 길이었어. 구미에서 완도까지 가는 데만 대략 6시간이 넘게 걸렸어. 그날은 여름 장마철이었어. 토요일인데도 그날따라 일이 좀 많아서 퇴근이 늦었고, 예정대로라면 다음날 일요일 새벽녘에 도착해서 잠깐 눈 좀 붙인 후에 그녀를 만나 일요일을 보내고 돌아올 생각이었지. 지리산 휴게소를 지날 때부터 장대 같은 비가 계속 쏟아졌고, 광주에 도착했을 땐 이미 자정이 훌쩍 지나가 있었어. 천둥 번개까지 쳐가면서 비는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었지. 어차피 날이 밝아야 그녀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난 서두를 이유가 없었어. 그녀가 사준 노래 테이프를 들으며 휘파람도 불어가면서 운전을 했어. 사실 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씨를 좋아해. 그렇게 13번 국도를 따라 고개를 하나 넘고 있었는데, 이 고개만 넘으면 해남이야. 고개 커브길을 돌아가는 순간 내 차 헤드라이트에 웬 학생이 하나 보였어. 우산도 없이 오는 비를 다 맞아가면서 태연하게 손을 흔들었고, 마치 택시를 잡듯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길가에 서서 손을 들었어. 그때가 아마 새벽 2, 3시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 이 시간에 이 산속에 폭우까지 쏟아지는데? 난 별 미친놈도 다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쳤는데, 스쳐 지나가면서 언뜻 본 그 학생의 눈빛이 뇌리에 꽂히고 말았어.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짧은 순간에, 그것도 비까지 쏟아지는 한밤중에 그 학생과 눈이 마주칠 수 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의문이야. 아무튼 왠지 찝찝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어차피 좀만 가면 해남인데 태워주자는 생각에 차를 다시 돌리게 됐어. 나는 그 학생이 해남에 가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건 너무도 당연한 생각이었지. 하지만 내 생각이 틀렸어. 그 학생은 스스럼 없이 조수석에 올라타더니 한마디 툭 던지는 거야. 아저씨, 땅끝 마을요.
변성기를 거치지 않은 짧고 가녀린 음성. 그 한마디뿐이었어. 그러더니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려 밖을 쳐다보는 거야. 난 순간 어이가 없었고 혼자 속으로만 궁시렁대며 운전을 했지. 어차피 완도 가는 길에 땅끝마을도 있으니 가는 길이었고 나도 처음 보는 사람과 인사치레로 쓰잘데기 없는 얘기 주고받기 싫어하는 성격이었거든. 그래도 좀 괘씸하다는 생각은 들었어. 조수석 창에 비친 그 학생의 표정은 굉장히 슬퍼 보였어. 깜깜한 새벽이었고 비까지 내려 몇 미터 앞도 잘 안 보일 텐데 창에 비친 그 학생의 눈동자는 아주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어. 그 학생도 날 신경 쓰지 않아 보였고 난 옆에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계속 달렸어. 남창에 거의 다다랐을 즈음 비는 거의 잦아들었고 새벽녘의 안개가 자욱하게 끼기 시작했어. 마치 구름 속을 달리는 듯이 지독한 안개였지. 나는 잠시 망설였어. 이 학생을 땅끝마을까지 태워줄지 말지. 저 학생, 난 완도로 가야 하는데 어떡할래? 여기서 내릴래? 집까지 태워다 줄까? 그 학생은 나를 한번 돌아보더니 미소를 지어 보였어. 그 미소는 참 복잡한 미소였지. 슬픈 듯도 하고 모든 걸 통달한 도인 같기도 한, 암튼 좀 난해한 미소였어. 난 그 학생의 얼굴을 처음으로 봤는데 제법 준수한 외모였고 무엇보다도 창백해 보였어. 뭐 그럴만도 했지. 아무리 여름이지만 오밤중에 그 폭우 속에 서 있었으니 말이야. 난 걱정이 되어 한 번 더 물어봤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겠어? 집까지 태워다 줄게. 어차피 난 시간 많어. 그러면서 차를 땅끝마을 쪽으로 돌리는 순간 괜찮다면서 여기서 가까우니 내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교차로에서 내려준 뒤 다시 한번 물었고 그 학생은 고개만 까딱거리면서 내렸어. 그렇게 내려주고 혹시나 해서 룸미러로 뒤를 봤는데 금방 내린 학생이 금세 사라진 거야. 난 교차로를 건너 차를 세우고 내려서 건너편을 봤지만 역시 안 보였어. 하긴 자욱한 안개 때문에 건너편도 또렷이 보이진 않았지. 어두운 한밤중 자욱한 안개 속에 가로등 몇 개만 스멀거리는 외딴 곳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좀 무서워졌어. 난 내리자마자 뛰어가겠지 생각하고 서둘러 출발했어. 그렇게 완도 읍내에 도착하니 새벽 5시가 가까워졌어. 적당한 곳에 차를 주차시키고 창문을 조금 열어놓은 후에 의자를 뒤로 젖혀 잠을 청했어. 2-5시간 자고 일어나면 그녀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잠에 빠졌지. 그렇게 얼마를 잤을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게 된 거야. 희뿌옇게 날이 밝아오는 가운데 그 학생이 창문을 노크하듯이 두드리면서 자고 있는 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 잠결에 눈을 뜬 나는 기절하는 줄 알았지. 너 집... 뭐야? 너 아직 여긴? 비몽사몽하며 말을 했더니 그 학생이 씩 웃더니 고마웠다고 그러는 거야. 아무도 태워주지 않았는데 내가 태워줬다고
고맙다며. 비 오면 88 고속도로로 가지 말아요. 비? 가지마? 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학생은 내 말엔 아랑곳하지 않고 가버리는 거야. 왠지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차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렸어. 문을 열려고 발악을 하다가 잠에서 깬 거야. 그건 꿈이었던 거지. 얼른 문부터 열어봤는데 다행히 열렸어. 하지만 이상하게 꿈이 너무 생생한 거야. 꿈에서처럼 희뿌옇게 날이 밝아오고 있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꿈인지 현실인지 한동안 헷갈렸어. 그냥 꿈이겠거니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있었고 그 후로는 그녀와의 즐거운 일요일이었어. 즐거운 데이트를 하고 난 다음날 출근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른 저녁에 출발해야 했지. 헤어지기 전에 커피를 마시면서 그 학생을 태웠던 일, 꿈에서 학생이 했던 말, 지난 밤에 겪었던 일을 그녀에게 들려주게 된 거야. 그런데 낮 동안 화창했던 날씨가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저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 그녀는 심각했고 때마침 빗방울도 떨어지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그녀는 절대 88 고속도로로 가지 말라는 거야. 내가 아는 길은 거기 하나였는데 말이지. 뭐 순천으로 해서 구마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길이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그쪽으로는 가보질 않았었지. 아무튼 그녀는 기어이 약속까지 받아내고 나를 보내줬어. 처음엔 그냥 88로 가고 그녀에겐 순천으로 해서 갔다고 거짓말을 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녀를 속인다는 게 내키지 않아 초행길이지만 순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출발했어.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한참을 가던 중 마산을 지날 때쯤이었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가 내 귓가에 들리게 된 거야. 고령터널 입구에서 유조차가 포함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유조차는 뒤집어지고 사상자가 수명, 교통 통제가 되고 있다는 뉴스였어. 순간 만약 내가 88 고속도로로 갔다면 지금쯤 나도 그 근처를 지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 에이 설마 우연이겠지. 그렇게 또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그 일은 그렇게 지나갔고 기억에서 잊고 있었어. 2년 동안은. 그 학생과 다시 얽힌 것은 그 일이 있고 2년이 지난 여름 휴가 때였지. 친구들과 휴가 날짜를 맞춰 땅끝마을로 휴가를 가게 된 거야. 사실 친구들에게 그녀를 자랑도 할 겸 소개해주기 위한 계획이었어. 땅끝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해수욕장도 있고 완도로 가서 바다 낚시도 할 계획이었지. 급하게 구하느라 조립식으로 대충 지은 허름한 민박에 간단한 짐들을 풀었어. 그런데 그날 밤에 나는 그 학생을 또 만나게 된 거야. 물론 그것도 꿈이었지. 너무 생생했지만. 꿈에서 그 학생은 화난 모습이었고 여긴 뭐하러 왔냐며 지금 당장 나가라면서 야단을 치는 거야. 그러다 잠에서 깼는데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았지만 겨우 새벽 2시밖에 되지 않았었어. 난 이번에는 꿈이겠거니 하고 넘길 수가 없어서 부랴부랴 자고 있는 친구들을 깨우기 시작했어.
친구들은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그도 그럴 것이 잠든 지 2시간밖에 안 됐는데 깨웠으니 짜증 날 만도 했었지. 난 아직 잠에서 덜 깬 친구들에게 두서없이 꿈 얘기며 그 학생에 대한 얘기들을 중구난방으로 설명하면서 예감이 안 좋으니 빨리 나가자고 닥달하게 된 거야. 당연히 친구들은 나를 미친놈 보듯이 했고 한밤중에 꿈 얘기를 하면서 나가자고 하니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 소리였지. 그래도 난 끝까지 고집을 피워 친구들을 하나씩 끌어내다시피 하면서 마당으로 나왔어. 끌려 나온 친구들은 마당 한켠에 있는 툇마루에 앉아 잠에 취한 표정으로 욕을 하면서 담배를 물고 피우고 있을 때였어. 그 순간 우리 옆방에서 뭔가 터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고 그 불은 순식간에 우리 방으로 옮겨 붙었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지. 불은 정말 순식간에 번졌고 자고 있던 사람들은 팬티만 입은 채 급하게 뛰쳐나왔지만 이미 상당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어.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병원에 실려간 사람 중에 결국 한 분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그 화재 사건으로 우리들의 휴가 계획은 엉망이 되었고 난 그 학생 얘기와 꿈 얘기를 친구들에게 자세히 들려줬지. 그중 한 친구가 그 학생을 한번 찾아보자고 제안했고 어차피 휴가 계획은 다 망쳤으니 다들 그러자고 찬성을 하게 된 거야. 그렇게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한 결과 15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30년이 넘은 일이었지. 해남 근처에서 실족사한 고등학생이 한 명 있었다고 해. 여자친구에게 차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옆 절벽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자살이라고도 하고 사고라고도 하고 아무튼 의견이 분분했다는 거야. 사건 당시에도 명확한 결말이 나지 않았다고. 아무튼 그 학생 집이 땅끝 마을에 있었고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 일이 있고 어머님은 거의 미치다시피 해서 종적이 묘연해졌다고 해. 그 이상은 자세히 알 수가 없었고 그 후로 2번 다시 그 학생도 만날 수 없었어. 그 뒤로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면 가끔씩 그 학생이 생각나곤 해. 내가 정말 그 학생을 태워준 게 고마워서 내 생명을 살려준 건가 하고 말이야. 이 이야기는 10년 전쯤 중학생이었던 나와 동생이 실제로 겪었던 일이야. 우리 어머니는 일찍이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나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 3명이서 함께 살았어. 아버지는 매주 지방 출장을 다니셔서 거의 집을 비우셨고 대부분 여동생과 나 단 둘만이 생활했는데 그 당시 우리 3가족은 부천의 한 주상복합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 많이 허름했지만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매물을 구했다며 아빠도 좋아하셨고 주변에 놀 곳도 많고 바로 앞에 학교가 있어서 나도 매우 기뻤지. 그런데 이사하는 당일 옆집 아주머니가 우리 아빠에게 오시더니 혹시 이 집에 대한 얘기 못 들으셨나 보네? 이 집은 원래 무당이 사는 집인데 대문 앞에 큰 부적도 붙여놓고 집안에 큰 신당도 모셔놨던 집이다 보니 이사 온 사람들이 오래 못 버티고 금방 이사 가곤 했어요. 집안에 귀신이 붙어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말을 해주는 거야. 하지만
아빠는 귀신이나 미신은 믿지 않으니 괜찮다고 말씀하셨고 우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 아빠는 이사를 마치자마자 일 때문에 바로 지방에 내려가셨고 그렇게 동생과 나는 다시 단둘이 있게 되었어. 낮에 아주머니한테 들은 말도 있어서 살짝 무서웠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새로운 집에서의 설렘만을 가지고 첫날 밤 잠자리에 들었어. 그리고 그날 밤 귀에서 들리는 이명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되었어. 잠에서 깬 순간 이명이 더 커졌고 눈을 떴지만 몸이 움직이질 않았어. 그 당시 가위를 처음 눌렸던 나는 상황도 모른 채 눈만 깜빡이며 전혀 움직이지 못하였고 그때 좁은 방문을 비집고 무언가 들어오려는 것이 보였어. 엄청나게 큰 검은 공 같은 게 내 방문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고 나는 너무 놀라 눈을 감으려 했으나 눈이 감아지질 않았어. 그렇게 그 검은 공은 내 방에 들어와 내 몸을 짓눌렀고 나는 엄청난 공포 속에 밤을 새야 했어. 새벽을 겨우 버티고 동이 틀 때쯤 가위에서 풀려났고 나는 너무 큰 공포에서 깨어나오지 못하고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있었어. 동생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동생은 아무 일 없이 잘 자고 일어난 상태였고 나는 어제 괜히 아주머니에게 이상한 말을 들어 무서워서 헛꿈을 꾼 거라고 생각하고 잊으려 했었지. 그리고 이튿날 밤 어제보다 더 강한 이명을 느끼며 나는 똑같이 눈을 번쩍 떴어. 하지만 이번엔 무언가 달라도 달랐어. 어떤 아이가 바닥을 기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고 그 아이는 의자를 짚고 책상에 기어 올라가더니 그 다음 장롱을 타고 올라가는 거야. 그리곤 떨어졌어. 둔탁한 것이 으깨지는 소리와 함께 아이가 다시 의자를 짚고 책상에 기어 올라가는 것이 똑똑히 보였어. 그 아이의 머리는 깨져 피가 난자한 상태였지만 멈추지 않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미친 듯이 반복했어. 나는 너무 무서워 눈물이 나오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은 무언가에 꽉 막힌 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 얼마나 힘을 줬는지 목이 다 쉰 채로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지. 그때 그 아이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는데 머리는 다 터져 뇌수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한쪽 눈은 반쯤 흘러내려 있었어. 그리고 아이는 자신의 검지를 입에 갖다 대고는 쉿 하며 인상을 쓰는 거야. 나는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게 되었고 그땐 아직 새벽이었어. 눈물로 범벅된 채 깬 나는 미친 듯이 심호흡을 했어. 다음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아빠에게 전화를 해 이 집이 이상한 것 같다고 말을 했지만 아빠는 아주머니께 괜한 얘기를 들어서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 같다며 나를 달래주셨고 하루만 있으면 집에 돌아가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셨어. 그렇게 나는 다음날 돌아오실 아빠를 기다리며 또 밤을 맞이하게 되었지. 그동안의 공포 때문인지 쉽게 잠이 들지 않았고 자는 게 무서웠어. 그렇게 나는 뜬 눈으로 거의 밤을 새며 버텼어. 하지만 이틀이나 가위에 시달려 제대로 자지 못했던 나에게 잠을 버티긴 너무 힘들었고 점점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이 느껴지며 잠에 들게 되었어. 얼마 후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 잠결에 소리를 들었으나
그 소리는 너무 선명했고 나는 아빠가 집에 돌아오신 것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이상했어. 그 소리는 안에서 밖으로 열리는 소리였거든. 나는 동생이 집에서 나간 것이라 생각하며 눈을 뜨지 않고 다시 깊은 잠을 청하려 했는데 꼭두 새벽에 동생이 집을 나간다고? 갑자기 심장이 요동쳤고 동생이 새벽에 집을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했지. 눈을 번쩍 뜬 나는 당장 동생 방에 뛰어갔지만 동생의 방엔 아무도 없었어. 동생이 나간 지 3분도 더 된 것 같은데 벌써 무섭고 걱정되기 시작했어. 나는 맨발로 집을 뛰쳐나가 동생을 쫓아갔어. 그렇게 계단을 뛰어내려가 건물 밖에 나가니 저 멀리 동생의 뒷모습이 보였어. 우리가 살았던 주택 바로 앞엔 8차선 대로가 있었는데 동생이 비틀거리며 그 8차선 대로의 한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거야. 큰일 나겠다 싶어 나는 미친듯이 동생을 부르며 도로로 뛰어나가 동생을 붙잡았고 동생을 잡는 순간 동생은 울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 일단 동생을 데리고 들어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그렇게 나는 동생과 함께 집에 돌아왔고 집에 모든 불을 켠 채 동생을 진정시키고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지. 동생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해. 그때 어떤 검은 눈만 보이는 형체가 자기에게 다가와 눈을 부릅뜬 채 날 따라와. 따라오지 않으면 네 오빠를 죽여버릴 거야. 엄청나게 무서운 목소리로 말을 했고 동생은 겁에 질려 그 검은 형체를 따라갔다고 해. 너무 무서웠지만 검은 형체는 동생을 놔주지 않았고 계속 검고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갔다고. 그리고 그때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뒤를 돌아보니 자신을 향해 뛰어오는 내가 보였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동생을 잡는 순간 그 꿈에서 깨어났고 눈을 떠보니 8차선 대로의 한 복판이었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는 다시 아빠에게 전화를 해 방금 벌어진 상황을 얘기하였고 새벽이었지만 아빠는 급하게 차를 타고 달려와 우리를 데리고 짐을 싸 그 집에서 나가게 되었어. 그리고 며칠 동안 할머니 집에서 살며 새로운 집을 구해 이사를 가게 되었지. 그때 있었던 일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 그 집은 정말 귀신이 있는 것일까? 난 40대의 평범한 한 가족의 가장이자 세 아이를 키우고 있고 지방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 남들은 한창 놀며 즐기던 20대 후반에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나름 금슬이 좋아 아이도 셋이나 키우고 있어. 원래는 작은 중소기업에 다녔고 박봉의 월급을 받으며 회사 생활을 했었지만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한식, 중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을 제대로 써보자 해서 작은 음식점을 하게 됐어. 하지만 가게를 차리기엔 퇴직금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했고 양쪽 부모님의 도움과 은행의 도움으로 겨우 오픈을 할 수 있었지. 그렇게 어렵게 오픈한 음식점은 나름대로 장사는 잘 되었고 가게에 들어간 빚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을 때였어. 그때 당시 타던 차라고는 20년 가까이 된 폐차 수준의 승용차였고 워낙 차에 대한 욕심도 없었고 탈 일도 거의 없었지. 차는 굴러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애들도 조금씩 크고
학교를 가야 한다거나 명절에 친척들을 보러 고향에 갈 때 와이프가 조금씩 나에게 말을 했어. 여보, 우리 차 좀 바꾸자. 차? 왜? 아직 멀쩡한데? 이게 멀쩡해 보여? 시동도 안 걸리고 어디 갈 때마다 쪽팔려서 내리지 못하겠어. 그랬다. 차에 나이가 많다 보니 가끔씩 시동도 갤갤거렸고 주행할 때마다 찌그덕거리는 소리, 외관은 녹이 이리저리 퍼져서 도색 페인트가 벗겨진 상태였어. 흔한 말로 똥차였지. 처음엔 아직까지 달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지내다가 하루는 야채를 사기 위해 농수산물 시장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엔진에서 연기가 나더니 급기야 도로 한가운데에 멈춰버린 거야. 보험을 불러 견인을 하고 카센터를 갔지만 카센터 사장님이 한참 보시더니 수리하는 것보다 폐차하는 것을 권유했고 그렇게 폐차를 하게 되었어. 비록 똥차긴 했지만 차가 있다가 하루아침에 없으니 꽤나 불편했고 특히 시장을 가야 하는데 그게 너무나 불편했지. 와이프는 이참에 새 차를 사자고 졸라댔지만 중형 SUV를 사기에는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큰 금액이었어. 워낙 차에 관심이 없었기에 4천만 원이라는 돈은 나에겐 아주 부담이 되는 돈이었지. 몇백만 원짜리 중고차도 잘 가고 잘 서는데 말이야.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인터넷 카페에서 중고차를 직거래로 판매하는 곳을 보게 되었어. 그 카페는 정리가 꽤나 잘 돼 있었고 금액별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 난 500만 원 이하로 생각을 했지만 와이프는 수리비가 더 들 거라며 좀 좋은 걸로 사라고 닥달하는 바람에 1000만 원 미만의 중고차를 보고 있었어.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차 한 대가 보이는 거야. 내가 원하던 중형 SUV인데 연식도 3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키로수 또한 5만 킬로로 엄청 짧았어. 심지어 판매 가격은 990만 원. 그 차의 시세가 그 당시 1200에서 1500은 됐었는데 아주 파격적인 가격이었지. 사진을 보니 외관이나 내부는 새 차같이 깔끔했고 무엇보다 보험 이력이 없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 물론 그 밑에 사람들의 댓글도 많이 있었지. 허위 100%, 중고차 딜러네 등등의 댓글들이었지. 난 거기에 써있는 연락처로 바로 전화를 하게 되었어.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 카페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네, 어떤 차 말씀하시나요? 중형 SUV 흰색이요. 아, 네. 제가 사고 싶은데 990만 원이 맞나요? 너무 저렴한데? 아, 제 차는 아니고 중고차 상사인데 위탁 판매예요. 차주분의 가족들이 급하게 파신다고 하셔서 싸게 내놓은 겁니다. 개인 직거래 카페인데 중고차 딜러라니. 처음엔 허위 매물이나 사기로 생각을 했지만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이 컸었어. 진짜라면 엄청 싼 거니까 말이야. 난 차가 급했기에 주소를 문자로 받은 다음 바로 그 다음날 가게 되었지. 중고차 매매단지 한 구석에 그 차가 있었고 딜러로 보이는 사람이 젖은 타올로 차의 먼지를 닦고 있었어. 안녕하세요. 어제 연락드린 사람입니다. 아, 이 차입니다.
차는 아주 깨끗했고 뭐 하나 흠잡을 것도 없이 완벽했어. 실내 또한 세차를 해놔서 그런지 향기 나는 냄새도 좋았고 아주 깨끗했지. 자, 여기 키 있으니까 한번 시승해 보세요. 그렇게 난 키를 받고 시승을 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 뭐 소리 나고 힘도 없는 똥차만 탔었으니 그 차는 나에겐 벤츠 이상으로 느껴졌어. 근데 왜 이렇게 가격이 싼 거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차주분이 급하게 처분하려고 위탁을 맡긴 차라서 그래요. 차주가 돈이 급했나? 혼자 속으로 생각하며 더 이상 고민할 겨를도 없이 바로 계약을 하게 되었고 기분 좋게 그 차를 타고 와이프에게 갔어. 그런데 차를 타더니 와이프의 표정이 좀 이상했어. 여보, 이게 뭔 냄새야? 냄새? 무슨 냄새? 음식 썩은 냄새 같은데? 으. 난 아무 냄새 안 나는데 와이프는 헛구역질까지 하며 내렸어. 속이 안 좋은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 그렇게 며칠은 그 차로 드라이브도 하며 시장도 보러 가곤 했어. 나를 본 시장 사람들은 농담이지만 차가 사람을 다르게 보이게 한다며 칭찬을 늘어놓곤 했지.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고부터였어. 내가 사는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간다면 이중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 가게를 마치고 들어가면 난 항상 이중주차를 하곤 했었지. 그렇게 이중주차를 하고 기어는 중립으로 놓고 집으로 들어갔어. 난 항상 중립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려서 담배 한 대 피우며 직접 밀어보는 게 습관이었거든. 그렇게 한참 자고 있는데 전화가 울리는 거야. 여보세요? 36땡땡 차주세요?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어. 그런데요. 이중주차를 했으면 기어를 중립으로 해놔야 밀고 나갈 거 아니에요. 중립으로 해놓고 왔는데. 얼른 와서 차 빼요. 순간 당황스러웠지. 내가 분명 중립으로 놓고 확인까지 했는데 무슨 소린지. 그렇게 난 얼른 후다닥 내려가 확인해보니 진짜 기어가 파킹에 있는 거야. 이게 뭔 일인가 싶었지. 난 얼른 차를 빼주고는 집으로 들어가 와이프에게 차 타고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봤어. 하지만 와이프는 뜬금없는 표정을 짓더니 내가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웃으며 넘기게 되었지. 그 후로도 이상한 일은 계속 일어났어. 블루투스로 음악을 듣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라디오로 바뀌기도 했어. 난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는데 말이야. 그리고 하루는 세차를 하고 나서 다음날 차를 타려고 보는데 운전석 유리창과 뒤 트렁크 유리에 손자국이 있는 거야. 난 이중주차를 하기 때문에 차를 밀면서 손자국이 찍혔나 생각하고 타올로 닦으려는데 밖에서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았어. 설마 하며 내부에서 닦아봤는데 그때서야 손자국이 지워지는 거야. 그 순간 전기가 흐르듯 내 몸은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지. 그 후 이상한 일들은 계속 일어났어. 비도 안 오는데 갑자기 와이퍼가 작동되기도 했고 밤에
헤드라이트를 오토로 맞춰놓고 운전을 하는데 가끔씩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기도 했어. 뭔가 이상하다 싶어 딜러에게 전화를 했지. 그러자 딜러는 차주의 연락처를 알려주게 되었고 난 차주에게 그동안 일어난 일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데 그걸 가만히 듣던 차주는 나에게 말을 해주었어. 원래 그 차의 주인은 자신의 남편이었다고 해. 워낙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았는데 동업으로 하던 사업이 어느 정도 잘 풀려서 그 차를 처음으로 현금 주고 구입을 했다고 하는 거야. 남편은 그 차를 애지중지 다루며 좋아했었다고. 그러다 출장을 다녀오는 도중 너무 졸음이 와서 졸음쉼터에서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는데 과도한 스트레스와 회사 일로 인해 잠에서 깨지 못했다고. 그렇게 남편의 유품들을 정리하게 되었고 자신은 면허가 없다 보니 차가 필요 없게 되어서 싸게 정리를 하게 된 거라고 해. 난 그 말 듣고 돌아가신 남편이 차에 애정이 많아서 떠나지 못한 것 같다며 환불을 요구했고 흔쾌히 환불을 받게 되었어. 이런 일을 겪고 난 후부터는 절대로 시세보다 싼 물건들은 쳐다도 보지 않게 되었지. 입장을 바꿔서 내가 멀쩡한 물건을 파는데 굳이 싸게 팔 이유가 있을까? 지금 이야기는 실제로 내가 겪었던 일이며 허구도 없고 꾸밈도 없는 실화이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간담이 서늘하다. 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2년 정도 하다가 지친 서울 생활로 인해 내 고향인 충북으로 내려와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었다. 그러다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다. 그 결과 면접을 보게 되었고 최종 합격을 하여 2013년 8월 8일 한 공장에 입사하게 되었다. 내가 일할 직종은 SCM 재고관리 파트였다. 입사한 공장은 충북에서 이름도 있고 제법 큰 회사였다. 나름대로 뿌듯했고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자신감을 갖고 시작하려고 했다. 그렇게 입사 첫날 내 사무실을 가기 위해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을 가는 동안 냉동창고 11개를 거쳐 뻥 뚫려있는 공장 복도를 지나 한참을 가니 어두컴컴한 구석진 곳에 사무실이 있었다. 사무실은 냉동창고 근처라 무더운 여름에도 15에서 16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앞으로 나랑 같이 일할 팀장님이 앉아 계셨다. 그런데 사무실 인원은 그 팀장과 나 단 둘이었다. 팀장은 그때 당시 45살이었고 전라북도 전주 사람이었다. 회사 내에서는 말도 없고 과묵한 사람으로 통했으며 일할 때만큼은 확실히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었다. 나는 그 팀장 밑에서 일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일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을 하였고 그 팀장한테도 인정을 받아 둘이서 업무를 총괄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2014년 8월 17일 비가 제법 내리는 날이었다. 물량이 많이 들어와 팀장과 함께 밤 늦게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고 오늘은 집에 가기 글렀구나 생각하며 업무를 보기 시작했다. 시간은 밤 10시가 지나고 있었다. 생산 직원, 야간 근무자 3명을 제외하고 우리 둘은 어두컴컴한 사무실에서
불빛 하나로 의지하며 일을 하고 있었다. 지석아, 배고프지 않냐? 우리 뭐라도 먹고 하자야. 오늘 날방 까려면 뺑이 쳐야 되잖아. 그러죠, 팀장님. 에이씨, 왜 하필 오늘 이러는지 진짜. 우리 둘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회사 식당으로 야식을 먹기 위해 나섰다. 공장 내부의 불은 소등 상태였고 CCTV의 붉은 불빛만 반짝이고 있었다. 우리 둘은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라면 3봉지를 끓인 다음 소주를 각각 한 병씩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후 다시 일을 하기 위해 공장으로 들어갔다. 팀장과 같이 복도 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찰나였다. 냉동 창고는 항상 문이 닫혀있고 버튼식이었으며 눌러야지 문이 열리는 자동 시스템이었다. 그런데 복도 좌측에 7번 창고가 열려 있었다. 그 시간에 문을 열 사람도 없는데 그 문이 열려 있던 것이었다. 생산 근무자들은 생산 라인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고 그 시간에는 우리 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곳이었다. 팀장님, 이거 어떤 새끼가 열어놨대요? 아까 우리 문 다 닫고 왔잖아요. 그러게 말이여. 누가 장난친 거 아니야? 처음엔 누군가가 장난을 쳤나 보다 생각하며 그 상황에서 문을 닫고 사무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사무실 바로 옆 3번 창고가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씨, 어떤 새끼야? 누구야? 나는 화가 나서 어떤 놈인지 몰라도 잡히면 죽인다라는 생각으로 밖으로 나가서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팀장님, 뭐예요 이거? 아 진짜 어떤 새끼가 장난하나? 야, 나랑 같이 한번 둘러보자. 우리 둘은 살짝 겁을 먹었지만 바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 있었다. 팀장님과 나는 3번 창고에 불을 켜고 내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참 30분 정도 창고를 뒤지고 나온 후 멍한 표정으로 우리 둘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때 시간이 정확히 오후 11시 40분을 지나고 있었다. 너무 미심쩍어 경비실에 연락을 한 뒤 그 시간에 문을 열고 닫은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CCTV 검사를 요청했다. 경비실로 가서 팀장님과 같이 확인하였는데 문을 연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가끔 그럴 때가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계속 지켜볼게. 경비 아저씨께서 늘 있는 일처럼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을 듣고 난 후 우리 둘은 다시 대수롭지 않게 사무실로 들어갔다. 시간은 흘러 오전 12시 34분이 지나고 있었다. 우리 둘은 너무 피곤해 사무실 안에 간이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기로 한 후 소등을 하고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3번 창고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팀장님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 어떤 새끼야? 우리 둘은 지레 겁을 먹고 몽둥이를 들고 동시에 뛰어나갔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뛰어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분명히 잘못 들은 소리인 줄 알았지만 뛰어가는 소리가 들린 것이었다. 그러더니
아까 야식 먹으러 갈 때 열려있던 7번 창고의 문이 우리 눈앞에서 열리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발소리가 멈췄다. 우리 둘은 그제서야 지레 겁을 먹기 시작했고 몰래 그 복도를 걸어가며 7번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열려있는 7번 창고 입구에서 우리 둘은 동시에 보고 말았다. 키는 170 정도였고 마른 체형이며 우리를 초점 없는 눈으로 노려보면서 웃고 있었다. 나와 팀장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정체불명의 남자는 우리 쪽으로 걸어오더니 이런 말을 했다. 여기 내 집이야. 너네들 죽기 싫으면 나가. 나와 팀장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 측에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여기 회사터가 원래 공동묘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1976년에 처음 설립하여 24년간 운영해 오다가 망하고 다시 새로 리모델링하여 시작한 회사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때 당시에 일했던 직원들 중에서도 일하다가 죽은 사람도 몇몇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나와 팀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경비실의 CCTV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경비실에 가서 CCTV 요청을 의뢰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장면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랬다. 우리가 같이 있었던 게 한 형체가 아니라 여러 형체랑 같이 있었단 사실을. 그리고 더 놀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어제 경비실에 CCTV를 요청했던 그 경비 아저씨. 알고 보니 그날은 경비원이 비번이었기 때문에 CCTV 무인 카메라만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럼 나와 팀장은 대체 누구랑 얘기했던 걸까? 그 사람은 누구였던 것일까? 사람이었던 건가? 그 뒤로 우리 둘은 한날 한시에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고 팀장은 현재 경기도 이천에 있는 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 집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그곳. 가끔 운전하면서 지나치지만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다. 그때 그 7번 창고의 남자와 경비 아저씨를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는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내 친구가 겪은 실화이다. 그 당시 난 대학생이었고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대학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다. 나도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었기에 4명이서 같이 노는 일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다. 그날 내 친구는 밤 늦도록 아르바이트를 하고 새벽 2시쯤 집에 돌아왔다고 한다. 주말이다 보니 평소보다 손님이 많아 퇴근하자마자 녹초가 되어 바로 잠에 들게 되었다. 그런데 잠시 뒤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친구, 여자친구의 전화였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친구는 잠에 취해 그렇게 말했지만 언제나 밝게 대답하던 여친의 반응이 이상했다고 한다. 아직 안 자고 있었구나. 미안해. 그녀의 대답은 들렸지만 통신 상태가 좋지 않은 듯 간혹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섞여 들어오고 있었다고 한다. 친구는 수신 상태가 좋지 않은 여친에게 어디에 있냐고 물었다.
전에 말했었지? 오늘 시골에서 친구가 놀러와. 다 같이 드라이브 중이야. 아, 그랬었나? 그러고 보니 오늘이었구나. 너무 늦게까지 놀지 말고 들어가. 수신 상태가 별로 안 좋네. 친구는 너무 피곤해서 빨리 전화를 끊으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날은 여친이 좀처럼 전화를 끊으려 하지 않았고 그날따라 이상하도록 별 상관없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한다. 친구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 무슨 일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여친은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미안해. 아무것도 아니야. 미안해. 이상하게 미안하다고만 말했다고 한다. 친구는 신경이 쓰였지만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다음날 만나자는 약속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 아침 친구를 깨운 것은 여친의 어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다. 여자친구가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해안가의 도로를 달리다 여친이 타고 있던 차가 핸들을 잘못 꺾어 중앙 분리대에 부딪히는 사고가 난 것이었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차에 탑승하고 있던 4명 모두 차 밖으로 튕겨나가 즉사했다고 한다. 그렇게 여친은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 중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친구는 망연자실해서 여친의 집으로 갔다. 초췌한 얼굴이 된 여친의 어머니는 친구에게 울며 매달렸다고 한다. 그때 친구의 머릿속에 어제 미안해를 반복하던 여친의 전화통화가 문득 떠올랐다. 그래서 친구는 여친의 어머니에게 부탁해 여친의 휴대폰을 받았고 그 휴대폰은 사고 당시 여친의 오른손에 꼭 쥐어져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여친이 병원으로 이송된 시간을 듣자마자 친구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의 시간은 새벽 2시 35분이었다는 말 때문이었다. 분명 여친은 병원으로 이송 도중 세상을 떠났을 텐데 그때 친구는 여친과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친구는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경찰에게 부탁해 통화 내역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친의 전화는 2시 35분이 넘어서도 통화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친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친구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면 친구는 그때 조금만 더 전화를 했어야 했다며 후회하곤 한다. 어느덧 8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여친을 기억하고 있다. 세상에는 단지 무서운 귀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그때 당시 당구장은 미성년자 출입이 불가하던 시절이었어. 내가 막 20살이 되었을 무렵 당구장 알바를 시작했는데 그곳은 3층짜리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어. 1층에는 노래방과 식당, 2층은 내가 일하던 당구장이 있었고 꼭대기 3층은 아주 오래된 고시원이 자리하고 있었지. 건물 자체가 오래돼서 그런지 면접을 보러 갔을 당시에도 이상하리만치 어딘가 음침한 느낌이 있었어. 그렇게 첫 출근을 했던 그날
사장님은 열심히 청소를 하고 계셨고 입구에 달려있는 종소리가 묻힐 정도로 청소기는 엄청난 굉음을 내고 있었어. 그래서인지 사장님은 내가 왔다는 사실조차 인지를 하지 못한 채 청소기만 열심히 돌리고 계셨고 난 가까이 다가가 크게 소리쳤어. 안녕하세요. 그러자 사장님은 그제야 뒤를 돌아보셨어. 왔어요. 청소기 전원 버튼을 누르며 옆으로 잠시 치우셨어. 억수로 일찍 오셨네. 저쪽에 잠깐만 앉아 있어요. 나 여기만 돌리고. 네. 뒤를 돌아 당구장 내부를 돌아보며 현관 옆에 위치한 의자에 잠시 앉게 되었고 면접을 봤던 당시에는 손님도 많고 매장이 워낙 시끌시끌해서 제대로 못 봤기에 난 그제야 매장을 둘러볼 수 있었지. 바닥에 깔린 카펫은 아주 저렴하고 오래된 것처럼 여기저기 얼룩이 져 있고 꽤나 지저분해 보였으며 그제야 느껴지는 시큼시큼하면서도 쾌쾌한 냄새들. 흡연실이 따로 있지만 밤에는 손님들이 그냥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 같았어. 아이고, 이놈의 청소가 끝이 안 나네. 혹시 담배 펴요? 아, 네. 핍니다. 이리 와요. 그리고는 나를 흡연실로 데려갔는데 방금까지 맡았던 냄새의 2배는 된 것 같아. 골골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환풍기는 얼마나 청소를 안 했는지 먼지를 잔뜩 머금은 채 돌아가고 있었고 테이블은 여기저기 담뱃불에 지져서 누렇게 혹은 까맣게 그을린 흔적들이 난무했지. 당구장은 처음이라 했죠? 네. 헤어샵이랑 주유소랑 편의점은 해봤는데 당구장은 처음이에요. 여긴 별거 없고 그냥 청소가 전부예요. 손님이 달라는 거 주고 계산해주면 끝. 다만 청소가 좀 오래 걸리고 이것저것 자잘하게 할 게 많아서 그렇지 어려운 건 없어요. 그리고는 담배꽁초가 가득 쌓여있는 종이컵 안에 담배를 지그시 누르더니 말했어. 일하는 거 일단 배워야 하니까 와봐요. 그날은 거의 청소만 하다가 끝났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일을 배우고 7시가 되자 사장님은 나에게 이만 가보라고 했어. 자, 가게 열쇠예요. 내일은 혼자 해야 하는데 괜찮겠어요? 다 알겠어요? 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혹시나 뭐 막히는 거 있으면 전화 줘요. 낮에 자고 있긴 한데 한 2-3번 계속하면 받을 거예요. 조심히 들어가요. 그리고는 다시 음침한 계단을 내려와 어두워진 하늘을 보며 집으로 돌아갔고 크게 어려운 건 없어 보였지만 무엇보다 근무 시간이 짧아서 괜찮았지. 주 6일 근무였지만 오전 늦게 출근해서 7시 정도면 퇴근을 하니 나름 꿀 알바라고 생각을 했어. 그때까진 아무것도 모르던 그때까진. 다음날 10시 30분쯤 가게 건물에 도착하여 2층으로 올라가 가게 문을 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아.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섬찟하면서 놀라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랬어. 가게 창문을 죄다 암막 블라인드로 막아놔서 대낮에도 어둡긴 했지만 딱히 무서울 게 없는 공간인데 그냥 놀라게 된 거지. 그렇게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욕이 나와버렸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야. 당시엔 내가 요새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생각하며 가게 불을 켜고 어제 배운 대로 청소를 하는데 이상한 기분을 자꾸 느꼈어. 입구에
누가 자꾸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돌아보면 없고,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입구를 보면 아무도 없고, 청소기의 그 엄청난 굉음 속에서도 구두굽으로 카펫을 밟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면 역시나 없고, 반복이었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거기서 일한 지 2주 정도 될 때였어. 평소와 다를 것 없이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첫 출근했던 그날처럼 뭔가 섬찟한 기분이 들었어. 왜 자꾸 이런 기분이 드는 거지?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켜고 청소기를 열심히 돌린 후에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지. 물에 락스를 희석해서 구석구석 솔질해가며 청소를 마쳤고, 방향제를 뿌리고 화장실 바닥 전체에 물을 한번 뿌려준 다음 문을 닫고 담배를 피우려고 흡연실로 가는데, 화장실 안에 락스통을 두고 나온 게 떠올라 다시 뒤를 돌아 화장실을 봤는데, 글쎄 화장실 문이 떡하니 열려있는 거야. 내가 안 닫았나? 혼잣말로 궁시렁거리며 락스통을 들고 나와 다시 문을 닫았어. 그리고 몇 발자국 간 뒤 다시 뒤를 돌아봤지만 이번엔 제대로 닫혀 있었어. 난 그곳에서 2주간 일을 하면서 화장실 청소를 마치면 문을 열어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 아무리 락스로 문질러도 어디선가 악취가 올라오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으면 가게 안에서 화장실 냄새가 진동을 하거든. 내가 안 닫았나 보다 하며 그냥 지나갔는데 날이 갈수록 이상한 일은 계속 일어났어. 보통 내가 가게 오픈을 하고 사장님이 야간에 나와 일을 하는데, 내가 오픈을 하면 가게는 언제나 청소는 안 됐어도 큼지막한 정리는 돼 있는 편이었거든. 하루는 내가 흡연실 청소를 하기 위해 환풍기를 켜고 의자를 살짝 앞으로 밀어낸 채 허리를 숙여 구석에 있는 먼지를 꺼내려고 빗자루질을 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의자가 나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 거야. 분명 나를 등 돌리게 밀어놨는데 스스로 몸을 돌려 내 쪽을 보고 있는 거야. 좌우로 돌아가는 의자가 아닌 고정식이었기에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소름이 돋았어. 마치 왜 돌리냐고 물어보듯 의자가 나를 향해 있는데 미처 허리를 다 펴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로 멍하니 의자만 바라보고 있었고,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는데 너무 무서웠어. 이 대낮에 이게 뭔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가게 문을 열어놓고 도망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오만 생각이 오가는 와중에 때마침 손님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난 그곳에서 얼른 나와버렸지. 손님을 맞이하고 고개를 돌려 창문을 통해 흡연실 내부를 살폈지만 역시나 의자는 나를 바라보던 그 각도 그대로 있었어. 이쯤 되니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화장실 문이 스스로 열리질 않나, 고정식 의자가 멋대로 움직이질 않나. 아무래도 여기서 오래 일 못하겠다 싶어 그날 사장님께 솔직히 말을 하게 됐어. 출근 첫날부터 지금까지 기분이 너무 이상하다며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은 뭔가 알고 있는 듯 내게 말씀하셨어. 전에 알바도 그러던데 아침에 와보니까 의자가 막 쓰러져 있고 쾅소리 들려서 뒤돌아보면 흡연실 문이 닫혀있다 그러고. 다들 왜 그래? 일하기 싫어서 그런가? 뭔가 사장님만 모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았지. 내 전임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데 전혀 일면식도 없는 나까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전혀 그렇게 보이질 않아서 낙천적인 사람인가 보다 하며 생각하는데 사장님이 뜬금없이 웃으며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 아, 내가 예전에 고양이를 하나 죽인 적이 있는데 그것이 나를 저주하나? 고양이를 죽였다고요? 아니, 맨날 입구에 서서 밥 주라 하는 건지 야옹야옹 거리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나가라고 발로 확 찼더만 1층에 서서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막 죽일 듯이 쳐다보더만 죽었는가 어쨌는가 몰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사장과 크게 탈없이 관두고 나왔지만 아직까지 그곳에서 영업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문득 어머니가 은연중에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지. 고양이는 영물이라 자기한테 해코지를 하면 반드시 복수한다고. 혼자 야간 근무 중 생긴 일. 16년도 겨울이었어. 그 당시 난 적지 않은 나이에 나름 이름 있는 회사에 어렵게 들어가 사원으로 근무 중이었어. 지금은 대리가 되었지만 말이야. 4층짜리 건물 2개를 보유하고 있는 인천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두 건물 중 한쪽 건물 4층 전체가 사무실이었고 사무직들은 다 이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4층에 올라오자마자 큰 유리문이 하나 있고 그 문을 통과하면 1차 사무실이 되고 사무실 맨 끝에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긴 내가 근무하는 부서 사무실로 2차 사무실이 되는 구조야. 보통 야간은 특별한 일 없는 이상 4층 전체에서 우리 사무실만 돌아가지만 생산 쪽이 바쁠 땐 다른 부서에서도 종종 철야 근무를 서곤 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한참 바쁜 날이어서 야근을 하고 있었지. 그때 시간은 새벽 2시경이었고 1차 사무실 제일 안쪽에 있는 2차 사무실에서 문을 닫고 근무 중이었어. 그 당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을 실천하기 위해 1차 사무실 현관 쪽에서 우리 2차 사무실을 제외한 모든 전등을 소등했지. 새벽 2시면 웬만해선 나를 제외하곤 아무도 없는 게 다반사였기에 소등 후 2차 사무실로 들어가려던 차에 사무실 중앙에 위치한 타 부서 차장님의 의자가 들썩거리는 것을 보게 된 거야. 2차 사무실로 들어가려면 그쪽을 지나쳐가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나는 가는 도중 그 차장님 자리를 뚫어지게 쳐다봤지. 죄송합니다.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소등했던 난 어두워 보이진 않았지만 의자에 기대고 있는 사람을 봤기에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말하고 불을 켜려고 했으나 한 손으로 괜찮다는 듯 흔들어 보이시는 차장님을 보고 내 2차 사무실로 들어와 남은 작업을 하고 있었어. 야간 근무자는 새벽 5시 반쯤 아침을 먹는데 아직 해는 뜨지 않았고 건물 중앙에 1차 사무실이 배치되어 있는 관계로 여전히 어두웠던 사무실에 그때까지 차장님이 의자에 기댄 채 자고 있었어. 난 아침을 먹기 위해 조용히 사무실을 나가던 중 우연히 차장님 자리에 눈이 갔는데 나를 쳐다보는 듯 몸은 등지고 계셨지만 머리가 180도 돌린 채로 내 방향을 주시하고 있었어. 혹시 나 때문에 잠에서 깼나 싶어 죄송스러워 고개만 끄덕이고 옥상에 있는 식당에서 허기를 달랜 후 담배 한 대 피는 와중에 1차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대리님을 만나게 된 거야. 일요일인데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시냐며 둘이 짧은 담소를 나누고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내가 식당으로 가기 전 그 자세로 여전히 차장님이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 상황을 알 리 없는 대리님은 차장님이 계시는 줄 모르고 불을 켜게 된 거지. 어둡던 공간에 밝은 불빛이 갑작스럽게 켜지자 나도 놀란 나머지 대리님을 한번 쳐다보고 차장님 자리를 봤는데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본인 자리로 가서 근무하는 대리님과 달리 나는 그곳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벙쪄 있었지. 뭐지? 불이 켜지자마자 잠깐 고개 돌렸던 그 순간에 차장님이 뒷문을 통해 나갔다고 생각하기엔 정말 짧은 순간이었거든. 대리님, 어제 새벽에 분명 차장님이 피곤해서 의자에 기대에 주무셨는데 방금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난 대리님에게 물어봤어. 그런데 대리님께서 말을 해주는 거야. 뭔 소리야? 차장님 금요일에 본가에 일이 있어서 출근 안 하셨는데? 내가 알기론 차장님 부서가 가동되는 공정 또한 적은 주말엔 필히 주말 모두 쉬는 부서였기에 정말 특별한 경우 없인 야간에 철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긴 했었어.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 우리 부서로 가는 도중 갑자기 소름이 돋는 거야. 사람 형태를 잘못 본 건 그럴 수 있다 해도 새벽 2시쯤 불을 켰을 때 그 손짓과 아침을 먹으러 가기 전에 고개를 돌려 쳐다보던 그 모습은 잘못 봤다기엔 너무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거야. 그 후 우리 회사 같은 부서 과장님, 대리님, 사원들 모두 야간 근무자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곤 했는데 간혹 잠깐 졸고 있으면 어디선가 이름 부르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깨곤 했었대.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한 번씩은 겪어봤다고 하던데 그 정체불명의 남자가 나타난 뒤론 우리 회사 실적이 껑충 뛰곤 했어. 뭐 가수들도 음반 녹음할 때 귀신을 보면 대박난다고 하잖아. 다들 저 귀신은 우리 회사에 도움을 주는 귀신이라고 생각해. 나도 그 덕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리로 승진을 하게 되었고 회사 매출도 크게 상승을 했었어. 그 후론 아직까진 그 귀신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린 연말만 되면 사무실 한켠에 제사상을 차려놓곤 해. 흉가가 돼버린 집. 내가 어렸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지금으로부터 30년이 넘은 일이야. 내가 사는 곳에는 말만 하면 알만한 정말 유명한 흉가가 있어. 산 중턱에 위치해 있는데 옆에는 우리 군에서 제일 처음 지은 35년 된 아파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도로 옆으로 교회가 하나 있어. 흉가가 된 그 집은 예전에 무당 부부가 살았는데 일명 벌전을 받아서 죽었다고 알려져 있어. 원래 무속인은 함부로 남을 저주하고 해하는 비방, 굿, 방수를 쓰면 신이 노해서 벌전을 준다고 해. 무당 부부는 그렇게 벌을 받아 죽었는데 이 근방에서는 정말 용하기로 유명했었지. 한창 이름 날렸던 1970년대엔 TV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했던 그들은 재물에 눈이 멀어 신도들에게 큰 값을 받고 남을 저주하는 부적, 비방, 굿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벌전을 받게 되었어. 부인인 무속인은 뒷산에서 돈 받고 퇴마의식을 하다가 마지막에 화전치기를 하던 중 옷에 불길이 붙어서 그대로 타 죽었는데 진짜 의문인 건 굿을 옆에서 돕던
다른 보살들과 악사들 모두 이 여자가 불이 몸에 붙어서 끄지도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대는데도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야. 다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여자 무당은 숫덩이가 되어서 쓰러져 죽은 뒤였고, 부인이 벌전을 받아 죽었으면 남편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지만 이미 재물에 정신이 팔려 남편 무당은 계속 남을 저주하는 일을 했어.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신병이 온 사람에게 내림굿을 해주고 작두를 타던 중 그대로 뒤로 넘어져 뇌진탕으로 죽은 거야. 그렇게 무당 부부는 벌을 받고 죽게 되었지. 그 후 그 무당 부부의 집으로 한 부부가 이사를 오게 된 거야. 30대 부부였고 자식 2명을 데리고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강도가 들었고 2층 계단에서 칼에 찔린 채 발견됐지. 그 당시 남편은 부엌에서 목을 찔렸는지 입하고 목에서 피가 끊임없이 나와 부엌이 피바다가 됐다고 해. 자식들은 2층에 있는 자기들 방에서 입에 양말이 물려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들 말에 따르면 질식사 된 것 같다고 했었어.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진다며 쉬쉬하면서 지냈고, 얼마 후 그 집을 철거하고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발표했어. 그런데 아파트를 짓기 위해 그 집을 철거하려고 할 때마다 매번 사고가 일어났고 인부들이 여러 죽어나가다 보니 결국엔 그 집만 빼고 주위로 아파트를 짓게 됐지. 그 뒤 2년간 텅 빈 집으로 있다가 또 한 부부가 이사를 오게 된 거야. 아마 아무것도 모르고 이사를 온 것 같았지. 이 부부는 40대였는데 70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고 슬하에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야. 갑자기 며느리 블라우스를 입고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손주 교복을 입고 돌아다녀서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노망이 났다고 수군대곤 했지.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이 부부가 이유 없이 자주 싸움을 했다고 해. 누구보다 금술이 좋았던 부부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물건을 던지며 매일같이 싸웠다고. 그리고 얼마 후부터 전교에서 1등만 하던 모범생이던 아들마저 이상해졌고 학교에서 갑자기 미친놈처럼 실실 웃더니 책상에 머리를 박아대며 여자 화장실에 숨어 여자애들을 놀래키고 학교 창고에서 죽은 지 시체를 가져와 마치 아기 다루듯 자기 교복 상의에 데리고 다녔다고 해. 동네에서는 혹시 죽은 부부무당이 저주를 내린 거 아니냐는 말이 돌기 시작했지. 그럴 것이 아주 정상이던 가족들이 저 집으로 이사오고 갑자기 이상해졌으니 말이야. 보다 못한 마을 부녀회장이 그 집 아주머니에게 있었던 일을 알려주고 무속인을 불러서 굿이라도 하라고 했지만 그 부부는 다른 종교였던 터라 무시했다고 해. 그로부터 2주 뒤 추석이었어. 어느 날 갑자기 그 집 남편이 자기 아들, 부인, 아버지를 다 살해한 뒤 자신도 뒷산에 가서 목매달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해.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무속인 부부의 저주라고 확신을 하게 됐지. 그 뒤부터는 그 집은 사람이 아예 살지 않게 되었어. 그런데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죽기 시작한 거지. 처음에는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점점 젊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는 거야. 내가 어린 시절 기억으로는 2주에 한 명씩 죽어나갔던 것 같아. 보다 못한 마을 이장이 무속인을 불러 굿을 하게 되었고, 굿을 하며 의식을 하던 무속인이 갑자기 까무라치더니
이 집은 우리 집이야. 절대 아무도 못 들어와. 이 집에 손대는 것들은 씨를 다 멸할 것이야. 무섭게 말을 하고는 피를 토하기 시작했고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 얼마 후 정신을 차린 무속인은 그 길로 자신은 해결 못한다며 도망가 버렸어. 이 이야기를 들은 만신인 우리 친척 할머니는 벌점받은 무당 부부가 내린 저주라며 우리 가족 보고 절대 그 동네는 가지 말라고 했고, 무속인이 굿을 한 뒤 마을의 줄초상은 멈췄지만 30년이 거의 다 지난 지금까지도 그 집은 흉가처럼 그대로 남아있어. 군청에서 그 집을 용역업체를 시켜 철거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인부들이 사고로 죽거나 담당 공무원이 변을 당했어.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겨서 현재 지금 이 순간까지도 흉가로 남아있어. 정말 무당 부부가 저주를 내린 것일까? 난 파주에 있는 포병대대에서 근무를 했고 일병 때 들은 이야기야. 우리 포대에는 영화 바람에 보면 횡단보도 앞에 버스들 막고 서서 끄지라 이 대사하는 상남자 스타일, 딱 이런 타입인 부산 사나이 병장이 하나 있었어. 수성부 선임인데 후임들 갈굴 때 조금이라도 안 좋은 표정을 지으면 와, 피가 끓나? 계급장 떼고 한따까리 할까? 내 이길 수 있겠나? 이런 말을 하곤 했지. 그 선임은 겁도 없어서 위험한 일도 서슴지 않고 뛰어들어서 하는 편이었고 귀신 얘기 같은 거 들으면 비웃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 병장이 일병 3호봉 때 겪은 일이야. 수성부 차고 위치가 워낙 횡하기도 하고 차밖에 없어서 밤에 가면 되게 을씨년스럽거든. 그래도 밤에 순찰은 가야 하니 수성부 병사들이 밤마다 2명씩 교대로 순찰을 했다고 해. 수성부라고 해서 차를 혼자 다 고치진 못하기 때문에 외부 대대에서 차를 점검받으러 나가기도 하거든. 그러던 어느 날 외부에서 점검을 받고 오는 날이었어. 종교 행사 때 쓰는 버스가 고장이 나서 외부에서 점검을 받고 온 날부터 이상한 얘기가 퍼졌다고 하는 거야. 그때 부대에 돌던 괴담이 순찰할 때 저 버스 안에 들어가면 어떤 여자가 흐느낀다는 거야. 뭐 그런 말들은 각 군대마다 있기 때문에 웃어 넘겼지만 한두 명도 아니고 제법 많은 병사들이 들었다고 해. 심지어 2명이 동시에 들은 경우도 있었어. 이런 얘기들이 너무 퍼지니까 다들 무서워서 안 간다고 하고 상병과 병장들은 무서워서 일병과 이등병한테 순찰을 그냥 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포대장이 안 되겠는지 그럼 우리가 가보자 해서 그날 밤에 포대장, 수성부 분대장, 그리고 상남자 병장과 함께 가보기로 했다고 해. 하지만 다들 무서워서 가기 싫어했는데 이 병장은 겁없는 걸로 유명했거든. 그렇게 3명이서 그 버스 앞까지 가게 된 거야. 근데 갑자기 버스 앞에서 각자 담력 테스트를 하자고 했나 봐. 수성부 차고 입구에서 그 버스까지 차례대로 한 명씩 갔다 오는 건데 포대장, 수성부 분대장, 병장 순서로 갔다 오기로 했다고 해. 포대장이랑 분대장은 귀신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 그렇게 순서대로 벌벌 떨면서 갔다 왔는데 별거 없다고 허탈해 했다고 해. 그리고 병장 순서가 오게 된 거지. 앞에 2명이 아무 일 없이 웃으면서 오니까
귀신은 없다는 분위기였대. 그래서 병장 보고 이제 너 차례니 갔다 오라고 했고, 다녀온 2명은 부대로 올라갈 준비를 한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해. 병장은 워낙 귀신도 안 믿고 앞에 2명이 아무 일도 없이 다녀왔으니 그냥 별 생각 없이 갔다고 해. 그렇게 한 10분쯤 지났고 병장이 멍하게 걸어오더래. 혹시 버스 문 닫으셨습니까? 뜬금없이 물어봤다는 거야. 얌마, 우리 담배 피고 있는 거 안 보여? 분대장은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고 해. 병장은 그 말을 듣더니 다리 풀린 것 마냥 벤치에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멍하게 그 버스를 쳐다보며 담배만 피웠다는 거야. 그리고 얘기를 시작했다고 해. 겁이 없던 병장은 버스 안에 들어가서 평소처럼 순찰하고 나오려 했고, 이왕 간 거 버스 안에 쓰레기가 있으면 줍고 나오려고 했었다고 해. 그렇게 맨 뒷좌석까지 갔다가 다시 뒤돌아서 나오는데 중간쯤, 버스 딱 중간쯤 지날 때 맨 뒤에서 2번째 오른쪽 좌석에 누가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야. 겁이 없었지만 그 순간 공포감이 들었대. 들고 있는 랜턴 아니면 불빛이 하나도 없기에 분위기에 압도될까봐 일부러 큰 소리로 욕을 한 거지. 야, 이 새끼야. 내가 죽이고 만다. 알겠나? 그렇게 뒤를 안 보고 다시 나오려고 발을 떼니까 이번엔 자기 바로 뒤에서 어떤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 병장은 마음 같아서는 뒤돌아서 패버리고 싶었는데 도저히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는 거야. 그 소리를 들으면서 멍하게 있다가 빨리 나가야겠다 싶어서 발도 안 움직이는데 한 발자국씩 겨우 떼면서 가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고 해. 그렇게 버스 운전석에 가까워지니까 흐느끼는 소리도 그쳤다는 거야. 오로지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가려는데 버스 문이 닫혀 있었다고. 분명 시동도 꺼져 있었고 군용 버스는 수동으로 문을 닫으려면 많이 힘들거든. 그 순간 병장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얼른 문을 열고 나와서 밖에 담배 피고 있는 포대장과 분대장을 보고 뛰어오고 싶었지만 귀에서는 누가 흐느끼는 소리가 미미하게 계속 들리니까 도저히 뛸 수가 없었다고 해. 그 뒤에 그 버스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